사실 자간흙은 상당히 튼튼하고 원하는 대로 크기와 두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와 통증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생각을 해보면 코 수술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술을 고려하면서 꼭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있죠. 자간흙이 필요할 만큼.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늑연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늑연골 같은 경우는 크게 본인 늑연골, 자가 늑연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증 늑연골, 다른 사람의 연골들을 가공해 놓은 제품들을 기증 늑연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간흙 같은 경우는 몸통 부분에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기증 늑연골은 채취할 필요 없이 이미 제품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료나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할 때는 수술하는 사람의 스킬 혹은 경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술기나 재료가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사실 제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기증흙과 자간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 논문 자료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자간흙 혹은 기증흙에서 기증흙은 조금 흡수가 많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코끝이 처진다, 떨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자간흙과 기증흙을 비교하는 논문을 찾아보면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첫 번째로 올라오는 논문은 2017년도에 게시된 논문인데요. 자간흙과 기증흙에서의 코 수술에서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일단 간결하게 요약된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이 차이가 보였던 부분은 자간흙과 기증흙에서 흡수율이 기증흙에서는 30%, 자간흙에서는 3%라는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논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자고 한다면 거의 10배 가까이 사실 기증흙이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논문의 가장 주된 근거는 늑연골을 코끝이나 가운데 기둥 부분에 사용한 재료로 사용한 게 아니고 콧등 쪽, 도잘 헤잇, 도잘 랭스, 그리고 도잘 윗, 콧대 쪽에 실리콘 대용으로 늑연골을 사용했을 때의 흡수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논문입니다. 실제로 콧대 쪽에는 늑연골을 자간흙을 쓴다거나 기증흙을 쓴다거나 하면 여기서는 자간흙이 훨씬 더 좋은 재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실 거예요. 과연 콧대 쪽에 흡수가 되는 부분이 코끝, 가운데 기둥 부분, 비주 부분 이 부분에 사용하면 흡수가 안 될 거냐,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비슷한 선상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문들도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2024년도 말에 콧대 쪽에 사용하는 늑연골로서의 부작용의 빈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콧대 쪽이기는 하지만 연골의 흡수율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이스 개수가 많아지면 자간흙과 기증흙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밝혀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코 끝의 비주 부분, 기둥 부분을 늑연골로 사용했을 때의 차이는 어떻냐라는 거에 대한 논문도 2024년도 논문에 기증늑연골과 자간늑연골이 septoRhinoplasty, 우리 코 가운데 기둥 부분, 이 부분의 코 끝의 안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의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간늑연골이 기증늑연골에 비해서 전체적인 부작용의 빈도, 예를 들어서 기증흙은 5%, 자간흙은 4.6%,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내용 중에서도 자간늑연골이 기증늑연골에 비해서 흡수율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부작용 빈도가 0.49% 대 2.4%로 훨씬 더 자간흙이 더 흡수가 안 된다라는 보고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의 결론은 가운데 기둥 부분에 사용을 했을 때는 자간늑연골이 조금 더 튼튼하게 잘 버텨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이 전체적인 부작용 빈도는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많이 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쪽에 보면 오히려 휘는 거, 데비에이션이나 와핑, 가운데 세웠을 때 이 기둥이 휘거나 틀어지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자간늑연골 그룹에서 빈도수가 조금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들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거 이외에 또 감염 정도 혹은 휨 정도, 그리고 흡수율 혹은 채취한 부분에서의 합병증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흡수율 자체는 큰 데이터들을 넣고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난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재수술의 빈도라든가 부작용의 빈도,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연구 결과들, 여러 케이스들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나는 어떠한 늑연고를 사용을 해서 수술하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가늑은 상당히 튼튼하고 원하는 대로 크기와 두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와 통증,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생각을 해보면 코 수술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술을 고려하면서 꼭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있죠. 자가늑이 필요할 만큼 코끝을 많이 높여야 된다거나, 혹은 코끝의 피부가 많이 당기거나, 이런 좀 장력이 센 상태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코 수술을 이제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가늑까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제 첫 수술에도 자가늑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첫 수술에서는 웬만해서는 피부나 코 안쪽의 연골 상태가 상당히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늑까지 사용해서 코를 높여야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수술 기준에서는 웬만해서는 저는 기증늑연골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가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증늑 같은 경우는 크기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2.5cm 혹은 3cm, 2cm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 제품들이 출고가 돼서 저희 병원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기증늑연골의 크기로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높이를 많이 높이거나 코 안쪽이 많이 꺼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연골 필요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첫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맞춰서 늑연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전에 기증늑연골을 사용을 했는데 기증늑연골이 흡수가 많이 돼서 기증늑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증늑연골을 다시 사용하기는 좀 힘드니까 자가늑연골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늑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기증늑연골들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을 대체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서 코 모양을 잡아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기증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휘는 정도가 덜합니다. 사실 자가늑도 휘지 않는 분들은 휘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제 경험상으로는 자가늑을 채취하고 난 이후에 15분, 20분 이렇게 이제 생리식염수에 담가 놓으면 살짝 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휘는 것이 우리가 카빙을 하고 나서 원하는 모양대로 자가늑을 조각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이후에도 또 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휘지 않는 부분만 잘 다듬어서 수술을 해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조금 더 틀어지거나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가 애초에 많이 휘어 있거나 휘어 있는 코를 교정하기 위해서 자가늑을 사용하는 건 조금 그 예측 정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미 채취되고 가공된 지 오래된 기증늑연골, 평평한 일자로 굽어져 있지 않는 기증늑연골을 사용을 함으로써 교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주가 상당히 두꺼워서 콧구멍이 상당히 작은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가운데 두꺼운 늑연골, 자가늑이나 이런 것들이 두껍게 들어가게 되면 살짝 조금 더 폭이 넓어져서 콧구멍이 계속 작은 채로 유지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그러한 경우들에서도 조금 더 얄쌍한 형태로 가공되어 있는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두 재료 다 성형외과 시장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된 재료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가 하나가 더 특출나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테일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피부의 장력이 세거나 높이를 많이 높이거나 볼을 높였을 때 피부가 많이 당기고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분들은 자가늑연골이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이거나 수술이 여러 차례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도 자가늑이 조금 더 좋은 선택지는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가늑을 채취하는 과정과 전반적인 부작용의 빈도라든가 들이는 노력과 가성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증늑도 아주 좋은 재료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첫 수술 기준에서는 저는 자가늑보다 기증늑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 코를 만져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확인하실 수 있으실 만한 부분은 아니실 거예요. 정확한 거는 CT도 촬영을 해서 코 안쪽 상황도 확인을 해보고, 코도 안쪽 연골이나 피부 상태도 한번 당겨보면서 제가 진단을 해보아야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늑과 기증늑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거나, 혹은 내 코에는 어떤 게 더 맞는지 직접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유튜브 아래쪽 댓글창에 질문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병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